매주 금요일엔 경제의 신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유동국 경제연구소 유동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추웠는데 따뜻하게 목도리를 하고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첫 방송을 했는데 금세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청취자분들 잘 계셨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경제의 신 유동국 소장님이 오늘은 현 정부의 R&D 정책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 R&D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참 이례적이죠. 그렇습니다. 그 과학기술 강국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25.9조 원 편성했는데요. 이건 지난해에 31조 1,000억 원에 비해서 16.6%가 감소된 겁니다. 아마 이것은 지난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R&D 예산을 축소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이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 또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그중에서 R&D 예산이 특히 더 줄어든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은 작년에 대비해서 2.8% 늘어난 656조 9천억을 편성했는데요. 내년에 아마 물가 상승률은 3% 중반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긴축 재정은 맞습니다. 근데 다만 R&D 예산과 교육 예산이 마이너스 감축을 했거든요. 네. R&D는 16.6% 그리고 교육은 6.9% 감소시켜서 특히나 R&D 예산의 삭감이 단연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R&D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R&D가 중요하게 됐나요? 예, 과거에는 국가가 이제 수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금융이었어요. 그래서 세계무역기구 소위 WTO가 저희는 95년에 시작됐는데요. 금융을 통한 수출 지원을 그때부터 금지하게 된 겁니다. 이때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수출 지원을 금융 대신에 R&D로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 R&D 예산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동안 1997년 외환 위기도 있었고요. 또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 그다음에 2019년 코로나 위기까지 세 번의 위기를 맞이했었는데 이때에도 그렇다면 R&D 예산을 삭감했나요? 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때죠. 97년의 외환위기 때는 R&D 예산을 10.9% 증액했습니다. 또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를 중심으로 한 금융위기 때도 13.8%를 증액했습니다. 우리 모두 아시는 것처럼 2019년 우한에서 발생했던 코로나 때도 18%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R&D 예산은 지금 제가 알기로 1964년에 정부가 첫 통계를 작성했는데 그때 이후로 윤석열 정부가 아마 첫 번째 감액한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R&D 예산을 증액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30년 만에 삭감이 됐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R&D 예산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우선 제가 R&D라고 하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R&D를 하려면 조건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예. 우선 돈과 관련돼서 R&D 예산이 올해 16.6%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삭감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6조 원 정도씩을 앞으로 5년 내에 계속해서 감축할 거기 때문에 아마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갈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연구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전문가이거나 앞으로 장래의 전문가가 되실 분들이겠죠. R&D를 축소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 곧바로 인건비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구 생태계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전문가 또는 장래의 전문가들이 어렵게 되겠죠. 특히 젊은 연구자들 경우에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진로를 변경해버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데 빨간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세 번째는 장비인데요. 장비는 뭐 아시는 것처럼 기계 장비하고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죠. 기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비의 경우에는 적절한 유지 보수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기능 저하가 되게 버립니다. 그렇죠. 만약에 또 도전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신규 장비를 구매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비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연구에는 아마 치명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 있는데요. 그럼요. 기술이 점점 더 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비는 노후화되면 안 되잖아요. 앞에서 네. 제가 또 인력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네. 인건비를 줄여버리면
전문가 소위 오퍼레이터가 줄어져 버리면 예. 장비를 운영하는 인력까지가 줄어져 버리면 장비도 네. 안 돌죠. 사람도 없죠 하면 연구는 그야말로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늘렸다 또 줄였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R&D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구 개발 이 R&D 분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총 연구 개발비는 어느 정도이고 또 국제적으로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국제적으로 비교하려면 자료가 통일돼야 되기 때문에 21년 전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전체의 R&D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이 스스로 하는 R&D가 있습니다. 예. 이 둘을 모두를 합친 거를 총 연구개발비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21년 자료를 보면 전체 약 10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금액에는 차이가 있는데 보통 R&D의 상대적인 비율 즉 GDP 대비 R&D 투자 규모를 저희는 집약다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4.96% 정도 됩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고요. 거기는 5.44 정도여서 저희가 2등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네요. 네.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 집약다로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그 R&D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계 평균 정도는 2%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상당히 높은 나라이고 우리 미래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인 R&D 투자가 우리 미래를 극복하는 거죠. 특히나 지난 우리가 일본의 그 수출 규제를 통해서 극복한 것은 소부장 아닙니까? 네. 또 최근에 우주항공의 문제도 결국은 R&D를 통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R&D 예산 삭감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기업들도 자체 연구 개발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우수성을 믿어보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그 민간 부분 R&D도 세계적인 수준이죠. 재원만 보면은 정부가 투자한 R&D가 24조 원 정도 되니까 23.6% 그리고 민간이 투입하는 R&D가 76.4%이기 때문에 민간의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R&D 예산의 감축의 핵심 문제가 좀 숨어져 있거든요. 그래요. 핵심 문제라면 어떤 걸까요? 우리나라 공공 R&D는 23.6%입니다. 네. 중국이나 또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좀 낮은 수준이죠. 미국이 26.6, 독일이 30.1, 프랑스 35, 영국 31, 이쯤 됩니다. 그런데 이 낮은 수준에서 공공 예산을 감축해 버리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장기적이고 비수익적인 분야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또한 우리 민간 분야는 정부하고 매칭 형식으로 돈이 투입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20% 투자하면 정부가 80% 주고 또 중견기업은 35% 투자하면 정부가 나머지 대주고 대기업의 경우는 5대5 투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정부 예산이 감축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민간 부분의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예산 삭감률을 앞에서 16.6%라고 했지만 실제 감축률은 아마 25%를 상회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게 아마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R&D를 그냥 막무자기로 없애버리면 안 되죠. R&D라고 하는 것들이 국가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그리고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최근에 R&D를 늘리기 위해서 건별로 이렇게 심의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R&D를 삭감하기 이전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초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살리고 어떤 걸 강화해야 될지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R&D라는 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R&D에서 저는 가장 큰 게 인건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른 거하고 달리 즉시 대체할 수 없는 것이고 갑자기 성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R&D의 일을 줄인다는 것은 곧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고 인력을 감축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래를 없애버린 일이거든요. 지금 앞에서 보시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반 정도 됩니다. 예. 총 금액에서요. 그러면 총 금액에서 반 정도라면 저 우리나라 총 연구를 하는 인력이
58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인력에 대해서 단순하게 산수평균에서 줄인다고 하면 얼마나 줄였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R&D로부터 탈락해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R&D를 줄인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좀 먹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R&D를 다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좀 R&D 예산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은 우리나라 R&D 사업의 현재와 함께 R&D 예산의 중요성을 좀 새삼 깨닫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동국 경제연구소 유동국 소장이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인천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꿈에 인천이 응답합니다. 모두가 잘 사는 균형도시, 꿈이 실현되는 세계도시, 미래가치 창조의 혁신도시, 진실